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방선거까지 멈추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제안을 전장현이 받아들인 건데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대다수 언론이 시민 불편만 계속 앞세웠고, 정치가 할 일을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런 중재를 할 수 있었네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시장 출마 얘기를 나누면 참 좋은데 하려고 할 텐데 다른 네.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네. 제가 아는 한 의원님은 86년 건대 항쟁 때 계셨고 네, 그때 구속됐었습니다. 그때 일로 투옥도 겪으셨습니다. 그 시절에 투쟁의 맨 앞에 있던 분이 이해찬 총리를 모를 가능성은 없거든요. 전문 씨부터. 그렇습니다. 사실 신화적 존재였기도 하고요. 네. 특히 87년 요랑쟁을 경험했던 동참했던 국민들이라면 뭐 또렷이 기억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정말 자기의 젊음을 불살라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특히 이제 서점 주인으로도 유명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광장서점이라는 서점과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또 회사들도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쯤 뒷세대라 보통 이제 그 학교 앞 서점 가면 돌베개의 책들을 참 많이 네, 보거든요. 선배들이 사서 보라고 했던 책들은 다 돌베개에서 나온 책들이 많았어요. 예, 예. 예. 돌베개의 설립자시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의원님들하고 좀 베트남에서 의논한 거긴 한데요. 네. 우리 이해찬 총리님과 인연이 깊은 분들 중심으로 돌베개가 기획을 해가지고 네. 책을 하나 좀 쓰자, 뭐 이런 좀 말씀도 나누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찬 부의장에 대한 책을. 그렇습니다. 네. 베트남에 다녀오셨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안타깝게도 도착했을 때 그때 딱 임종을 하셔서요.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그 절차를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은 보통 뭐 인도차이나 반도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만 검역 절차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운구할 때도 뭐 길게는 막 달포가 걸리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우리 운구를 담당을 해줬던, 네. 우리로 치면은 무슨 국립보건원 같은데 직원 같은데, 그분 말씀으로도 네. 본인이 평생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시신이 외국으로 운구되게 된 케이스는 처음이다. 평생 코로넛인데 예.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네. 정말 고위직들이 이렇게 많이 전화하는 경우가 자기가 없는데. 아니 보통 이제 또 당이 사실상 하나인 국가니까. 맞습니다. 한 군데서만 전화 와도 원스톱으로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 많이 전화가 왔다는 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니까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출국하기 직전에 네. 외교부 수석 차관이 네. 유족들 만나고 또 저희들 만나서 전해준 이제 서한이, 그 나라가 이제 이 소위 서열 1위는 당 서기장이고 맞습니다. 2, 3, 4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국가주석, 네. 총리, 국회의장 이렇다고 합니다. 이 세 분 2, 3, 4위에 친서를 다 들고 와서 사인이 다 돼 있더라고요. 이걸 전달해 주면서 예. 베트남의 심심한 애도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절차를 가능한 한 하여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베트남이 먼저 오퍼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당이나 아마도 청와대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은. 그렇습니다. 우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특보인 네. 조정식 우리 국회의원 육선이죠. 네. 그분이 사고 나자마자 바로 대통령께서 급파를 해가지고 현지에 가 계셨고요. 그랬죠. 제가 도착했을 때도 이미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셨고요. 네. 또 대통령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연계를 하면서 실시간 보고가 되면서 외교 당국을 통해서 베트남 당국하고도 아마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주한 베트남 대사도 네.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준 아주 고마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가보니까 현지에 있는 우리 공관,
직원들, 외교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뭐 경찰이나 이렇게 영사로 나와 있는 각 부처의 직원들이 베트남 기관들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평소에 협력이 잘 돼 있어서 실무자들 간에도 아주 착착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런 곳에 이제 냉동고 최고의 시설을 다 비워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공항에 나올 때도요. 당초에는 거기가 검역 이런 이유로 해서 전혀 개방이 되지 않는 구역인데도 그 전체를 다 개방을 해서 태극기를 이렇게 덮고 감싸서 하는 요 절차라든지 또 이제 그 운송을 위해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들도 다 저희들한테 직접 보여줬고 그래서 정말 베트남이 우리 저 대한민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애도를 표하더라 이런 말씀을 꼭 국민들께 전달해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베트남 당국에게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뉴스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정리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무언가 어딘가에서 물음표가 뜨는 게 이렇게까지 빠르고 부드럽다고? 는 건 다시 말해서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서 처리를 하느라 협상을 하고 애를 썼다는 얘기인데 예측대로였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고위 관료들이 말씀하시기로 이해찬 총리라고 하는 분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베트남과 우리 대한민국의 교류 협력에 아주 중요한 신뢰도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외교의 최고봉이라고 하더니 그런 걸 현장에서 아주 실감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꽤 안 알려진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총리의 정치적인 장기적 구상 가운데서 끈끈한 이웃을 더 많이 늘려나가는 작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오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베트남의 예우를 보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중국에 있는 왕이 외교부장하고의 그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왕이 외교부장이 또 조전을 직접 보냈더라고요. 국가 서열 한 뭐 10위 안에 드는 아주 저 베테랑 아닙니까? 그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뭐 북한 쪽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본 뭐 등등등 아주 주요국들에는 아주 그 고위직들하고 아주 오랫동안 끈끈한 그런 이제 연을 맺고 계셔서 말씀대로 정말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통일까지 내다보는 그런 이제 깊은 그런 고뇌의 흔적 같은 걸 알 수가 있다 싶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이제 신남방 정책에 대한 구상을 위해서 의논할 때 반드시 이제 이해창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은근히 회자가 되진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전장현 지하철 탑승 시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재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울교통공사의 악의적인 메시지 뒤틀기 작업도 있고 여론도 언론이 예쁘게 만져주지 않으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다수 정당의 다선 정치인이 끼어들고 싶은 싸움의 판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중재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이제 하게 되면서 연말부터 고민을 좀 했거든요. 개인 정치인으로는 언제든 좀 가고 싶었었긴 한데 이게 이제 좀 가능하면 그래도 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자격 같은 걸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었는데 사실 뭐 아무런 이제 그 사전에 어떤 뭐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제가 1월 초에 첫 출근길에 찾아간 셈이거든요. 제가 전장현 관련자들은 그 전부터 성북구청장 할 때부터 알긴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이동권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 투쟁을 한 20여 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북구청장 시절에도 여러 번 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어찌 보면 김영배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신 건데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받아주실 줄 몰랐군요. 예, 두 가지에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는 이제 받아주시겠다고 그래서 협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이때까지 단 한 명도 제대로 민주당 정치인이 오지 않았다. 아, 협상이 성공할 때 놀라는 이유는 제가 이게 사실 깜짝 놀랐어요. 되는데 시도 안 했네라는 걸 느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더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어떤 걸 주고받으셨는지 혹시 공개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주고받았다고 하는 건 없고요. 의논하신 그게 이제 내용. 다 네. 사실 그 현장 영상에서 그냥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시민 불편을 끼치고 하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 정치가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치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좀 제대로 나서 보겠다. 네. 그러니까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특히 서울시장을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여럿 있는데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테이블을 형성하고 차리겠다. 한번 책임지고 네. 이거 한번 논의해 보겠다, 해결해 보겠다. 네. 그러니 한번 우리 믿고 이제 연착 시비 투쟁은 중단을 하고 저희들과 테이블을 만들어서 대화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주신 셈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간담회도 했고요. 해결 방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함께 모색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오세훈이라는 시장이 네. 지난 5년 동안 연속해서 시장이었고 총 10년간 4번의 시장을 지금 지냈거든요. 4선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이 전장현 시위를 현장에도 단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고 오히려 악마화시키면서 4호선에서 시위를 예를 들면 하고 있는데도 네. 전 노선에서 그렇죠. 1호선부터 9호선 뭐 다른 노선까지 다 네. 지금 전장현 때문에 뭐 연착되고 있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고 심지어 휠체어 때문에 멈췄다고 했는데 거기서 수레가 나온 사례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언론 보도를 한 적이 많아요. 서울시가.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저녁 때도 네. 시위를 안 하는 시간에도 심지어는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좌표 찍기 그리고 진짜 이 전장현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이게 갈라치기 정치거든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지만 그게 표가 된다고 저쪽은 이제 확신한 지 오래됐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은 70년대 빨갱이 타령하는 거하고 비슷한 식의 그런 이제 정치적 시도를 이렇게 이 덧칠하기를 계속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 전장현 우리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 또 혹은 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을 겪고 전장현 이제 분들을 비롯해서 장애인 또 분들 이런 분들은 분들대로 가슴에 정말 대못이 박히고 이렇게 해서 시민과 시민 간의 우리 갈등을 막 부추기고 이런 꼴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돼 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1차적인 책임은 저는 당연히 서울시장과 서울시 당국에 있다고 보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중재하고 해결하고 그렇죠. 우리라도 나서서 그거를 뒷받침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우리 정치인들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 죄송하기 짝이 없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더 책임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도 드릴 수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물론 뭐 요즘은 옵션으로 그 생활 알림 문자 꺼놓으실 수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모든 그 공공기관 알림을 다 ON을 해놓으면 툭하면 전장현 탓을 하는 알림 문자가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사를 보고 이 단체의 활동을 아니까 아는데 저 역은 안 가는데 왜 저 역 무정차 하는 걸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저는 그러니까 뭐 소스가 많을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 노조에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면 그거 그냥 고장 난 건데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당연한 거짓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은 가서 놀랐다. 아, 우리도 충분히 접근하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사실 좀 말씀 듣고 보니까
전장현의 핵심 요구가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장애인 콜택시가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네. 700대 조금 안 되는데 하루에 7시간 정도씩밖에 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한 대 타려면 한 대 타려면 3시간 이상 네. 기다려야 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뭐 오지도 않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만 조금 더 보장을 하면 아니 차량이 있는데 왜 하루에 한 대가 7시간밖에 안 하고 나머지 주차장에 세워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두 번째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네. 400명이 서울시에 고용돼 있었는데 전원 해고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뭐 그러면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만 고용하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부산을 비롯해서 이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고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네. 제로예요, 제로. 네. 그러니까 그리고는 뭐 전장현을 오히려 거꾸로 비난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애인 단체에 돈 퍼줬느니 같은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자기가 네. A라는 생각을 하고 B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 내 표 아니야 이러더라도 이건 기본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장애인 전에 이제 작년 국감 때도 당사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캠페인도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되게 어려운 기술 자문도 해주시는 분들인 게 뭐 휠체어를 끄는 입장에서 뭐 혹은 이제 시각을 쓰지 않는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새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점검해보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개선해라 라고 얘기해주는 사실상 교체 불가능한 기술자들인데 그분들 일자리를 다 뺏은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AI 시대니까 그 AI 안내판을 예를 들면 어떤 가게나 공공건물 큰 곳에 배치를 1층에 해놓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가면 그게 높아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누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완전 반쪽짜리 음. 공공 안내판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낭비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장애인 직접 당사자들께서 점검하고 체크해서 높이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음성 소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거 관련해서 위치는 어디쯤이 제일 적당하겠고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이 그 소위 시민들 중에 가장 약하신 분들이나 가장 필요한 분들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들에게 그 해당 서비스가 바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시민 우선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은 가장 알맞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를 하기 위한 게 권리 중심 아까 공공 일자리라고 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고 일자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전장현이 관련돼 있으니까 다 잘라버린다는 식으로 해서 다 제로로 만든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폭력인 거죠. 일하시는 얘기가 보고 이제 영상 찾아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키오스크를 만져봅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얘기해요. 그러면 전동 모터 뭐 30cm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내려가고 그 터치 스크린 바로 옆에 점자 놓고 맞습니다. 사운드 버튼 알 수 있는 곳에 바로 배치하고 되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사자여야 복잡하지 않은 의견을 내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캠페인 가두 시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들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요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이 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하거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빨리 말을 못 알아듣거나 이런 걸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나 이 여러 이제 그런 소위 꼭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이거는 오히려 저는 이제 평가하기가 정말 좀 입이 아픈 뭐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경선을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동권 관련된 컨텐츠들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냥 저도 서울 사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많은 후보군들을 모셨습니다만은 저희 집 근처에 그
지상 지하철 타는 곳에 네네. 원래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모든 서 계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휠체어를 쓰시는 분들이 감히 줄을 못 섰어요. 네. 근데 그 계단이 있던 자리에 조금 한 1, 2m 공간을 내서 에스컬레이터를 놨더니 진짜 지팡이 짚는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는 아무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 타더라고요. 아, 이건 시가 돈 쓰고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그런데요. 사실 시민 중심, 이용자 중심 이는 늘 사실은 모니터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시위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시장, 완전 불통이고 자기를 그냥 왕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 정말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늘 시민들과 눈높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뭐니 해도 우리가 행정은 당사자주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청소년이나 어르신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네. 정말 주인으로 그런 걸 이제 시민주권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제 이재명 정부 시대의 새로운 시민주권 정부, 정말 시정 자체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시민주권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 캐치프레이즈만 끝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 불평등 도시 서울.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 이미 서울은 매우 불평등한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네.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어서 길바닥에서 3시간, 4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 앞에 바로 강도 있고 집 앞에 바로 직장이 있는 그래서 좋은 직장과 좋은 주거가 시내에 몰려 있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뭐 생활의 여유 혹은 아이들과 산책 한 번 할 시간 이런 게 없는 그런 불평등이 아주 내재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역세권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이동하는데 너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 중심의 10분 도시 그리고 직주 근접의 메가시티 그리고 슬리퍼 신고 내 집 앞에 도서관이나 미술관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슬세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을 하나의 생활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불평등 도시를 해결하는 시간 평등 서울특별시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중앙 언론 메이저 언론들이 은근히 못 보는 서울 로컬의 문제인데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에 있어서 주로 경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경기도민들은 실제로 그걸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 내부에서도 돌아다니는 시간은 불평등하게 돌아가잖아요. 직장이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구청장으로 계셨고 지금 지역구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이쪽은 젊은이들 직업이 꽤 사라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다른 지역 도시들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단 4호선이 말이에요. 아침에는 내리는 분이 없고 다 타기만 합니다. 직장이 그죠? 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구역은 서울인데 경기도가 겪는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극화가 이제는 개인에게는 시간의 불평등으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자기 개발이나 또 가족들과의 시간, 행복 이런 걸 뺏어가는 시간 도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도둑을 잡아라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삶에 있어서 서울에서 시간 도둑 1, 2, 3를 좀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 예, 받으십니까? 제가 시간 네. 도둑을 반드시 때려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희망을 붙잡을 때 저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함께 시간 평등 특별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의원님인 시간에 답해줄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짧게 해주세요. 네, 외통이 간사하십니다. 여당 간사하십니다. 트럼프 말씀이죠. 예. 하워드 러트닝 얘기이기도 하고 제이디 벤스 예.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어떻게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벤스는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러트닉이 아마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쿠팡 이야기를
입에 넣어준 것 같다.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 뭐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11월 달까지 중간 선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성과를 내서 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답보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거의 지금 내전 직전까지 갈 정도로 갈등이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동맹을 팔을 비틀어서 돈을 이제 땡겨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우선 그린란드나 네, EU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상대를 해서 일단은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만 문제도 해결했거든요. 대만하고 협상이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8일 날 있는 일본 총선 이후에는 일본을 건드릴 것 같고요. 1월 달에는 네. 한국인 거죠. 아. 그래서 대만, 유럽, 한국, 일본 자꾸 이놈 치고 저놈 치고 하니까 이제 캘린더를 놓고 예측할 수도 있군요. 그리고는 네. 4월 달에 중국을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할 때 이제 빅딜을 해가지고 그럼 3월까지 중국한테 험악한 소리 하다가 가서 웃을 거예요. 타코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는 진짜 치킨 아웃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타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재경위를 중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심사는 지금 이미 이제 숙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뭐 졸속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의 이제 예를 들면 위원회 뭐 검토 사업을 검토하는 검토위원회도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도 만들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기금도 만들게 되어 있어서 요 이제 조직과 체계를 짜는 법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늦어도 3월이나 4월이나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미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는 1조 1천억 정도를 작년 말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대로 이미 1조 1천억을 기금용으로 예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그죠. 때문에 저는 미국이 뭐 우리한테 약간 보챈다고 해서 뭐 바늘의 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우린 달라질 거 없다. 차분하게 할 건 하고요. 다만 이제 외교라는 거는 또 때로는 말로 충분히 또 천냥빚을 갚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제 김정관 장관이 아마 내일 러트닉 장관을 만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경제 라인은 경제 라인대로 작업을 하고 또 저희들처럼 외교 라인은 외교 라인대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대로 충분히 동원해서 미국에다가 차분하게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게 없다. 당연히 잘 지킨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한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 말로 하면 안 될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충분하게 좀 외교적인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아이템이 중요한데 뭐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들리기로는 지금 루이지애나에 있는 현대제철, 네. 그 철강 공장 철광소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포스코처럼 네. 그런 거를 빨리 좀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건설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철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기업과 관련돼 있는 투자라든지 혹은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네. 투자를 조금 더 뭐 앞당기게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국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미국하고도 접촉을 하면 우리가 카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조선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진영에 갖춰졌기 때문에 이미 전방위적인 그런 이제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고 또 그렇게 지금 당정 협의에서 어저께도 네. 의논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사태가 진정돼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는 강한 상대한테는 세게 못 나가니까 약한 상대한테 파포 하는 거고 강한 상대한테는 타코 하니까. 네, 근데 한국은 쥔 게 너무 많고 그건 크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청장 출신 후보가 유행이라는데 구청장 출신 한 분 더 있습니다. 김용배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